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시고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이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를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교육이 가장 심한 걸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악명이 높은 그 네 나라의 경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 한국의 학생들은 81%가 무려 전쟁터라고 답하고 있어요. 전쟁터.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터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중국과 미국은 약 40%예요. 우리의 딱 절반이에요.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다고 하는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TV에 자주 나오는 독일 학생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이 셋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저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대요. 전쟁터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축제였어요.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티였대요. 파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파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알잖아요. 독일 애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매일매일 연극 보러 가고 오페라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수능을 창시한 고려대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부 왜 하느냐? 재밌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는 기준은 입장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방학이 싫어야 됩니다. 방학보다 빨리 개학을 왜 하느냐고 쫓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사는 활동이 즐거워야 되고 학교 친구들 간의 관계도 즐거워야 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에는 공부라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매일 파티라는 말에 김누리 교수님은 울컥했다 하시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나라 어른 중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뇌가 없는 문해증 환자이거나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 독일의 다니엘만 행복했겠습니까? 유럽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고 미국 학생들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학생이 어떤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OECD 국가 중 꼴찌를 했습니다. 1위 네덜란드가 100점 만점, 우리나라는 60점이 나왔는데요. 역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밤 10시 서울의 학원가. 가방을 맨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학원에서 5시간을 보냈지만 집에 가더라도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숙제에 매달려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4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 신청을 한 뒤 학원에서 특목고 준비를 하는 편법도 판치고 있습니다. 예술중 입시를 위해 한두 달쯤 학교를 빼먹는 일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이후에는 거의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학원 수업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는 건강과 개인 행복, 학교 생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주관적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함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누려야 할 요소들을 조사한 결핍 지수도 54.8%로 OECD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음악과 스포츠 등 정기적인 취미 활동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과 여가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만 불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애들이 행복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데 선진국 소리를 듣는 한국만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 책임으로 교육개혁을 못하면 모두 동해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교육개혁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필히 이루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국가인 진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아시아에서 일본에 버금가는 정치 선진국입니다. 경제도 말할 것도 없이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 선진국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 동영상, 일본에 예속된 한국 경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최선진국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1위, 다음 인도,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모든 선진국 일본 등은 미국 유학을 아시아 3국같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가질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교육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 못 믿으니 후진국이란 것입니다. 교육 선진국이면 왜 힘들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기러기 아빠하며 가족이 오랜 동안 다 떨어져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오래 떨어져 있어 애들 따라 미국에 간 여자, 한국에 홀로 남아있는 남자가 바람이 나 이혼했다는 것이 뉴스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교육 후진국이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이 건물은 서울 목동에 있는 건물 전체가 초중고등생을 위한 학원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학원입니다. 목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남의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도 똑같습니다. 다운타운의 상가 전체가 학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 여기 바깥에 늘어서 있는 자동차들을 보세요. 지금이 10시입니다. 이제 학원이 끝날 시간이니까 코로나든 뭐든 다 상관없이 차들이 그냥 옆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들 픽업하려고 이렇게 서 있죠. 아유. 요새는 밤 10시 이후 학원 금지로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 12시 넘어까지 학원에서 공부. 지금도 대치동에 가면 밤 10시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가려고 승용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교육비 문제.
심지어 노래방에 가면 멀쩡한 가정주부들이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도움이 나온다고 하고 간혹 몸도 파는 사람도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미스 유니버스에서 몇 번이나 당선되고 여자들이 미인인데 최근에는 나라가 못살게 되어 외국으로 매춘부로 나간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먹고 살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애들 사교육비 대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 다른 나라에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 분명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초등학교부터 고3 때까지 12년을 토 일요일도 안 쉬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어른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 똑똑해져서 일을 잘해야 하는데 훨씬 더 못합니다. 온 국민이 바보같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2019년 2월 11일 조선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차량 한 대당 평균 생산시간 지표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미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의 평균 생산시간은 26.8시간으로 토요타 24.1시간, 포드 21.3시간, GM 23.4시간 등 주요 경쟁사들보다 길었다. 각 공장별 평균 생산시간을 비교해보면 국내 자동차 공장의 저조한 생산성이 더욱 눈에 띈다. 르노가 운영하는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16.24시간, 포드의 독일 쾰른 공장은 16.75시간으로 현대차보다 효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20.86시간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았지만 해외 공장에는 뒤처졌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은 평균 생산시간이 르노 바야돌리드 공장의 3배가 넘는 59.31시간에 달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에요. 모든 제도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사실상 미국의 제도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즉 한국인의 영혼도 미국인의 영혼과 거의 같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제도의 미국화와 영혼의 미국화를 합쳐서 저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써요. 총체적 미국화. 한국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교육제도 한번 볼까요? 대학 어때요? 대학.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들은 또 막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있어요.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4등 대학 이렇게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어쩌고 저쩌고 쫙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대학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완전 미국식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 혹은 영미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대학 등록금. 영국도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도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이 총량으로 봐선 가장 비싸요. 미국이. 한국이 전에는 2등이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의 총량이.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1위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을 우리가 내는 것도 완전 미국식 모델을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대학 등록금 없죠? 아까 엘리트 대학 시스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줘요. 오히려 유럽의 경우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독일에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매월 주죠. 생활비로. 그걸 바펙이라고 해요. 바펙.
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완전히 다른 사회인 거예요. 다른 사회. 굉장히 강도 높은 경쟁을 시키는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시스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학비, 이게 전부 다 미국식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걸 아비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투어.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그걸 바칼로레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비투어는 거의 다 붙어요. 90% 이상. 대학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다 붙어요. 그러면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가? 그래요?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나서 사실은 노벨상, 특히 학문 관련된 노벨상이 더 늘었어요. 그렇다고 유럽의 제도가 미국보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세계 평화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지배는 아니지만 비유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된 원동력은 미국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인을 알아보겠지만 미국과 문화도 다르고 특히 미국은 땅이 넓어 자원이 많고 잘 살아 우리나라 같이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해온 것은 그저 입시 방식을 뜯어 고치는 걸 교육개혁이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교육개혁이란 말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쓰고 한국에서 지금 유일한 교육을 바꾸는 방법은 교육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전 세계 교육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를 보시면 왜 교육개혁을 못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당국자들이 보도를 안 하니 전 세계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국민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자주 바뀌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뀐 현재의 수능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에서 61년 5.16 박정희 쿠데타까지가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때는 대학도 몇 개 없고 대학에 입학하려면 대학별 시험으로 대학마다 국영수 등 모든 과목을 시험 봤습니다. 대학마다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부정입학이나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954년 대입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고사인 대입연합자격고사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수능과 다르게 커트라인이 있어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가는 자격고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고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탈락자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각 대학 입학은 일체 자유경쟁에 맡겨라고 지시했고 연합고사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폐지한 진짜 이유는 의외로 떨어진 고위층 자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에 국가의 개입이 거세졌습니다. 해방 이후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졸 고학력자가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 농촌은 쇠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 입학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대학만국론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는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고사를 신설해 1962학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고사는 합격자를 전체 대학 정원의 110%로 정했습니다. 사실 110%는 너무 적어 합격자들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면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해서 일부 사립대는 존립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국가고사는 준비 부족으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고 대입은 기존 대학별 단독 시험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대학별 시험은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본고사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은 여기에 고교 내신 성적과 신체 검사 등을 반영해 선발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은 정원의 10% 정도를 내신 성적만 반영해 무시험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험 전형은 권력층 자녀의 부정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 이번에는 정원의 150%로 하여 대학 입학 자격 예비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대학별 본고사를 보는 이 제도는 1982년까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808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바칼로레아라는 국가 대입 자격고사를 시행했습니다.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입니다. 200년 동안 시험 과목이 바뀌거나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 이외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18세기 중반 아비투어라는 국가 대입 자격고사를 시행했습니다. 역시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입니다. 20세기 초 폐지론이 잠깐 있었지만 300년 동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시험 과목이 바뀌거나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 이외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1902년 SAT라는 이름의 국가적인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참고만 했습니다. 100년 동안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보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했는데 그중 하나가 1981년 대학 정원을 10만 명 대폭 늘리고 예비고사를 이름만 학력고사로 바꾸어 커트라인을 없애 불합격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1993년에서 1998년 김영삼 정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현재까지도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SAT를 모방했으나 변질되어 SAT와는 전혀 다른 전세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능 같은 시험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수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은 1902년부터 시행되어 온 미국의 SAT를 모방하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 중심으로 수험생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변질되어 수능 역시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비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에 끼친 폐해가 너무 엄청나서 자세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미국의 SAT를 모방했기 때문에 SAT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1902년 미국의 대학 입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S. 스콜라스틱, 학문의 A. 애티튜드, 소양, T. 테스트의 약자로 즉 학문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나를 알아보는 것으로 IQ 테스트나 적선 검사와 개념이 비슷한데 IQ 테스트는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고 SAT는 학문적 소양이 있나를 평가합니다. IQ 테스트에서도 주로 언어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많은데 SA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휘를 많이 알고 있나 또 간단한 지문을 제시하고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추가로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1 수준의 간단한 방정식, 삼각함수 등의 문제로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나를 테스트합니다. SAT를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잘못 해석하여 S. 스터디, 학업이나 수학, A. 어빌리티, 능력, T. 테스트, 합쳐 수학능력 시험으로 번역을 하였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시험의 본래 취지가 변질된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 아니고 단지 IQ 테스트, 적선검사 같이 소질이 있나를 참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창시자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박도순 교수도 직업적성검사와 비슷하다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수련은 그렇게 됩니다.
적성시험.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 측정이나 이런 원리로는 적성시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묻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적성시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직업 적성이니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적성 논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즉, 원래 SAT나 수능이나 언어, 수학 두 과목만 치르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학에서 무슨 요구를 말하냐면 지금하고 또 다른 요구. 그 당시는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통은 반 이상이 영어로 된 교재를 썼다고요. 우리 교재가 많지 않으니까 영어로 된 교재. 그렇게 뭐가 필요해요? 대학에 다니려고 하면 영어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되면 우리가 대학에서 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보는 김에 영어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영어는 뭐 원래 생각지도 않은 건데 들어갔죠. 영어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 쪽에서.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입학시험이 고등학교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가면 이런 걸 프랑타타만 해도 과학 입국 뭐 이런 거 많이 쳤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 전부터도 그런 걸 많이 쳤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학을 빼놓는 게 어디냐. 근데 사실 시험 문제가 무슨 과학을 제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안 되는데 그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보면서 장관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장관 물론 대통령도 그 압력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미안하니까 과학을 막 하나는 넣기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 과학 탐구 능력이라는 걸 제안한다. 아까 언어 능력 재는 거 뭐냐. 근데 과학 탐구 능력. 근데 뭐 정적적인 열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탐구하는 거야. 야, 탐구라는 건 사회 탐구가 핵심이다. 이거 왜 빼느냐. 그게 없죠.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땅에 서 있다 이거예요.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전공자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리는 지금보다 2배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리하는 사람은 야, 과학에서 물리가 가장 기초과학인데 수학 없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3분의 1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한 5배는 늘려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첫 해 빼놓고 그 두 번째부터 하면 벌써 교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당시 예를 들면 뭐가 하면 가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가정과학 교수들이 대부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가정을 뺐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니까 하나도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걸 다 넣고 있다. 방법만 다르지 모든 방법을 다 넣고 있다. 다 넣고 있으니까 결국 다 못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변질되고도 뭐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용납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도순 교수의 강연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교육학자가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도덕, 책임감, 사명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교육개혁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원칙이 2과목만 하는 것이라면 여러 과목을 넣으려는 사람들을 교육학적 원칙에 입각해서 설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SAT를 모방 도입한다고 SAT 원칙을 설명하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교육자로서 돌대가리 아닙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교사들이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은 생각 못합니까?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 내신 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 근 20년 동안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다른 교사들 탓으로 돌리는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째, 대통령, 장관들도 교사들의 압력에 굴복해 과목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대통령 장관들은 정치적인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으로 그 많은 교사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잘못된 행동인데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평가원장 사표를 쓰더라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책임을 대통령, 장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제가 서두에 교육개혁을 못하면 동해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감이 있으면 강연을 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수시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갈 심정이 되어 강연을 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넷째, 말로만 수능이 변질되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 그 이후 행동으로 나서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은 박정희가 정치가들이 하도 정치를 못하니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교육학은 종교사회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무릇 종교사회 인문학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두루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교육학밖에 모르고 다른 종교사회 인문학을 모른다면 교육학만 아는 바보입니다. 현재의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즉 교육부 관료, 대학의 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나아가 종교사회 인문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런 사람들은 교육학 자체도 깊이 있게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교육혁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군사혁명같이 군인들은 아니고 사이비 얼치기 교육학자들은 배제하고 교육에 일가견이 있으면서 종교사회 인문학에 두루 능력이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나서서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능과 SAT는 객관식 4-5지 선다인 반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영국의 A레벨은 서술형인데 이 객관식과 서술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채점이 쉽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공정한 반면 시험 문제 만들기가 어렵고 또 결정적인 단점인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4-5지 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객관식과 정반대입니다. 채점이 어렵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불공정의 문제가 있고 고등사고를 판단할 수 있고 고등학교 현장이 암기 위주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채점을 주로 퇴직 교사들이 하는데 인건비도 비싼 나라들이라 채점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객관식이 쉬운데 벌써 몇백 년째 서술형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4-5지 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객관식을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하는 이유는 미국의 SAT는 자격고사가 아니라 불합격이 없고 적선검사, 같이 참고만 하는 것이라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이 학원 다니며 토 일요일도 없이 밤 12시까지 죽어라 수능 공부하지 않고 아예 SAT 공부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선검사이니까요. 단지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한 권 풀어보는 정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능은 앞에서 보았듯이 변질되어 SAT가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시험 친다는 면에서는 독일의 아비투어, 영국의 A레벨과 같은데 그것도 아비투어, A레벨은 서술형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최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논술입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평소 학교 현장의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육 선진국 모두가 서술형입니다. 제가 TV 프로 탈북자 프로인 이만갑에서 출연자가 북한은 학교 시험이 다 서술형이랍니다.
SAT를 객관식으로 보는 미국도 평소 학교에서는 객관식 4-5지 선다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교사 입장에서도 객관식이 더 쉽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4에서 5지 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에서 문제 출제 방법의 하나인 SAT 문제 은행식, 즉 문제를 몇만 개 정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 출제하는 방식과 전세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출제위원들을 감금하고 매년 문제를 달리하는 출제 방법입니다. 당연히 감금하는 것보다 문제은행 방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학생들이 초중고 12년 내내 수능 문제집만 풀고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 만국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답을 4에서 5지 선다로 내준 것에만 훈련되고 익숙하여 능동적인 고등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모든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를 서술형으로 하고 수능을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존속한다면 유럽같이 서술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몇백 년 동안 시행해온 것을 우리나라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질이 세계 최고인데 이것은 최근 10수년간 고3 졸업생의 최우수 학생이 사범대, 교대에 진학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수도 세계 최고입니다. 교사들이 월급이 적은 옛날에는 촌지를 받았는데 요새는 연금이 평생 몇 억씩 하기 때문 몇 푼 받고 연금 몇 억을 날리고 감옥 가는 일을 안 합니다. 서술형을 시행할 좋은 기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입학사정관제 실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이 더욱 극성이고 더 황폐해져가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한 번 수능에 이어 입학사정관제라는 미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은 대학 입학제도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뽑지 말고 여러 가지 전인적인 요소도 입학 기준에 넣으면 고등학교 현장이 현재와 같은 살벌한 학력 경쟁이 없어져 사교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 입학처가 있어 여기 소속 대학 교수들이 입학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입학사정관이란 교수가 아니라 입학사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직입니다. 즉 미국의 대학은 입학처에 대학 교수가 없고 입학사정 업무는 모두 입학사정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입학에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가 입학에 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미국 대학의 입학 기준은 중요한 순서대로 내신 성적,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에세이, 이 에세이는 본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논술의 역할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업 이외의 모든 다양한 활동, 여기에는 스포츠, 예술, 봉사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교사 추천서, SAT, 지역 유지나 유명인사들의 추천서, 친족이 그 대학의 졸업생이면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모든 최종 판단까지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SAT는 중요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간혹 명문대학 중에 일부 SAT 중 조금 어려운 과목 시험인 SAT2의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 명문 사립고에서 1등을 해도 공부 벌레이고 운동이나 전인적인 활동을 안 하면 하버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오로지 수능에 비중을 많이 두는 정시 모집은 30%까지 줄어들었고 학종이라는 교과 내신이 포함된 학생종합기록부, 수능 최저기준, 자기소개서, 교사 교장 추천서 등이 기준이 되는 수시 모집이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까지 학원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갔습니다.
또 학업 이외의 스펙을 쌓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나 학생들에게 더 짐이 되었습니다. 또 스펙을 쌓는 데는 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학종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때 조국 자녀들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적으로만 뽑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주목적이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실시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시의 수능은 암기 위주 객관식 형식이라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었습니다. 또 수시도 명문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1이나 2등급이어야 하는 제도가 있어 수능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는 최저 기준을 없애도 별 문제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될 텐데 대학 편의주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시 수능을 원래 취지의 적성검사 같이 참고만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또 수시에는 내신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 내신을 위해 밤 10시까지 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의 과외금지같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자기소개서가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난무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혼돈을 많이 줍니다. 교사 추천서도 교사들이 학생의 좋은 점만 쓰고 천편일률적 이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을 점수를 따려고 누구나 다 하니 이것도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결국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으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경쟁이 너무 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참고만 했어야 하는 패착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해 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안 됩니다. 저의 친구가 의사인데 미국의 의대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안 경험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미국 학생은 흑인으로 남부 텍사스의 가난한 동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좋았고 또 한 학생은 부자들이 다니는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 출신 백인인데 이 학생도 내신 성적이 좋았습니다. 명문 사립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나 외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AT 점수가 흑인 학생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학생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물어보니 대답이 백인 학생은 부모가 명문 사립고에도 보내고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지만 흑인 학생은 가난한 부모가 자녀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았는데도 잘하니 앞으로의 가능성은 흑인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소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입학사정관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능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 등 우리나라는 근 50여 년 동안 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제도를 다 시행해봤습니다. 제도를 시행했다 곧 폐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발전적으로 된 것은 없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섣불리 모방하다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미국의 제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미국밖에 안 하는 제도를 50년 해봐서 안 되면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하는 보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유럽식 교육제도의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그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지만 미국식의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 경쟁을 안 하면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평준화를 한 후 노벨상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대학 평준화를 하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물론 기득권의 반대가 격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명의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립대학을 모두 평준화하고 등록금을 없애야 합니다. 1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나라들 같이 3만 불이 넘는 부국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록금을 없애면 사립대학은 더 이상 할 수 없이 자연히 국립, 공립으로 변합니다. 경쟁은 대학에 가서 하면 됩니다. 독일의 전교 8학기의 졸업률은 39.3%입니다. 프랑스는 더 낮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시험을 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정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가 한 말이 제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